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이제 21년 11월부터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꽤나 크게 반등을 하고, 저는 이제 사실 계속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사실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이제 가파른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이제 곧 하락하지 않을까, 머지않아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늘 좀 밸류에이션이나 수급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볼린저 밴드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로도 보도록 하고요. 엘리어트 파동도 보고 다양한 좀 소재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이게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매우 극소수의 종목이 이 장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고점 칠 때도 똑같았어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건 S&P인데요. S&P 고점 칠 때의 모습도 이 동일 가중 지수 상대 강도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이게 왜 내려가냐면 이제 극소수 종목들이 올라서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장세도 똑같죠. 동일 가중 지수가 그러니까 결국 소수의 종목만 올라가고 있는 장이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경우 결국은 꼭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빠지다가 결국 무너지듯이 지금이 상당히 매우 극소수의 종목들, 특히 AI 관련된 주식들이죠. 그 주식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하고 이제 아크랑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대부분의 성장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초대형주 중심의 아주 극소수의 종목들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진도 나가면서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0% 특별히 움직임은 없었고요. 코스닥 한 1.2% 나름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 한 3,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4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2,600억 정도, 2,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4,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1,1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4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5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2,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는 일단 외국인 한 6.6조 정도 매수 중이고,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7.6조 정도 매도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들 소폭이나마 외국인이 좀 플러스로 돌려놨고요. 연초 이후로부터는 한 14조 정도 외국인이 매수 중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긴 시계열로 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다.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소폭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는, 약간이나마 좀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이제 레벨 자체도 조금 높은 상황이죠.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여기는 좀 매수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선물은 크게는 변동은 없고, 다만 2015년부터 보면은 여기는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더 거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도 코스닥도 조금씩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신용잔고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긴 추세로 보시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신용잔고는 거의 특별하게 변동은 없었고요. 투기적 포지션, 이제 미국 쪽 S&P랑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P는 오히려 증가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가 큰 폭으로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적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게 많아도 결국에는 빠졌죠. 근데 이제 꼭 많다고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또 빠지는 와중에 플러스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다고 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빠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마인드가 이렇다, 이렇게 보시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지수 쪽 같이 한번 보면은 뭐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거고요. 이건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 나누면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건 높을수록 고평가,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여전히 아직까지 저는 좀 고평가 영역이다. 뭐 이렇게 둘 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뭐 아직까지는 저는 고평가 영역이다. 이게 고평가였다가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야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평가다, 이제 싸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게 추세가 한 번 가면 이제 크게 가거든요. 이게 깔짝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한 번 쭉 크게 타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저는 아마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긴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봅니다. 뭐 코스닥도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둘 다 저는 아직까지는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 좀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고평가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뭐 이건 S&P 이제 퍼 트레일링이니까 조금 후행성이 있다라고 치면은 결국 PBR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증시가 그러니까 결국 뭐 엘리어트 퍼,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을 그린다고 치면 여기까지가 1이고 2고 3이고 여기가 4고 5고, 만약에 여기가 조정 끝 하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1파였고 2파고 지금 3파 이렇게 갈 텐데 이 PBR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3파가 가는 게 사실 PBR로 봐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사실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왜냐면 이미 PBR이 뭐 이때 거의 닷컴 버블 때까지 왔듯이 지금 PBR이 절대 낮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절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쭉쭉쭉쭉 다시 새로운 추세의 상승을 하기에는 저는 너무 여전히 비싸고 금리도 여전히 너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금리 또 살펴보면은 실질금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크게는 변동은 없었고요. 실질금리도 일단 계속해서 야금야금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긴 하죠. 이것도 이제 결국은 계속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기술적 지표들 한번 보도록 하죠. 매크로 쪽 먼저 보고, 뭐 매크로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뭐 결국은 금리죠. 금리. 근데 이제 금리도 금리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통화량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때니까 오늘 뭐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그냥 제대로 한번 그냥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뭐 결국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났던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결국 수요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강했던 거는 뭐 결국 생산과 뭐 소비를 보면 되겠죠. 결국 수요 공급인데요. 이 소매 판매가 결국 수요고 산업 생산이 결국 공급입니다. 수요가 더 강할 때 당연히 이 시기 7, 80년도 인플레이션이 왔었고요. 뭐 그 다음에 크게 변동이 없다가 2000년, 2008년도 공급 과잉이 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그 다음에 또 벌어지면서 수요가 훨씬 더 강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이,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급량도 같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수요는 빠지고 있다가 수요도 다시 반등하고, 이 갭 차이가 쉽게 메꿔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쉽게 꺼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좀 빠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CPI로 봤을 때는 뭐 좀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PCE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지지 않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PC 물가 빨간 색깔 코어 특히 보시면은 이게 사실 뭐 빠졌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물가가 지금 거의 빠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 통화량이고요. 통화량이,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5.25%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통화량이 감안된 기준금리를 살펴보시면은 뭐 이제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통화량이 감안된 기준금리는 아직 1.9%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거죠. 원래라면 5.25% 금리면 물가가 진작 잡혔어야 됩니다. 근데 안 잡히고 있는 게 이 조정 기준금리는 지금 1.9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통화량이 지금 많이 풀려 있다. 원래는 같이 갔어야 되고 과거 긴축의 끝은 이 조정 기준금리랑 기준금리가 진짜 같아질 때 조정이 끝이 났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 빨간색이 여기까지 붙어야 조정이 끝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기준금리를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이 내리면 얘도 같이 내려갈 거예요. 지금 통화량을 줄이지 않고서는요. 그러니까 결국 통화량을 줄이지 않으면 저 갭 간극은 메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게 결국 문제인 거고요. 그럼 결국 답은 하나겠죠. 그러면 통화량을 줄여야겠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번에 됐던 거랑 또 연결이 됩니다. 결국 연준 같은 경우가 이제 총 자산인데요. 이 자산을 이렇게 늘려왔죠. 2008년도부터.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엘리어트 파동상 1파의 시작은 Q2로부터 발발이 됐었습니다. 이제 이 QT가 시작하는 이때부터 결국은 이제 2파의 조정이, 큰 2파의 조정이 저는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 결국 총 자산이 쫙 줄어들 때까지가 저는 2파가 거의 뭐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채가 뭐 크게 4개로 구성이 되고 연준의 부채가 유통통화지급준비금 재무별반계정 리버스 레포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 결국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서 재무부 일반 계정이 뭐 이만큼 증가가 될 거거든요. 거의 뭐 최대는 한 1.3조 달러가 증가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6천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될 겁니다. 이만큼 증가가 되겠죠. 그럼 뭔가가 줄어야 될 거잖아요. 연두 색깔이 는 만큼 자산이 증가를 못 하니까요. 그럼 결국 지준이 줄 겁니다. 이 아마 리버스 레포나. 그럼 지준이 줄면 또 어떻게 될까요? 금융시장의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발생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지준이 줄었다가 결과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면은 누구한테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다시 돈이 들어가면서 다시 지준이나 또 리버스 레퍼가 또 다시 늘긴 할 거예요. 근데 잠깐 그 줄어들었을 때가 잠깐 이제 유동성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이 돈이 다시 풀릴 때는 이게 또 결국은 승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또 그 돈들이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재정정책을 또 쓰면서요. 이게 돈이 풀릴 테니까요. TGA가 결국엔 늘어났다가 다시 지준이나 RRP로 갔다가 또 다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저는 계속 나타나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통화량 대비해서 나스닥을 보더라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사실 여기서 이제 쭉쭉쭉쭉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전 밸류에이션 상도 그렇고 통화량 대비로도 뭐 사실 모든 지표들이 어렵다. 뭐 GDP로 봐도 뭐 사실 여기서 쭉쭉쭉쭉 올라간다라고 새로운 상승 파동의 시작이다라고 하기에는 부채로 쌓은 탑은 결국은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사실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게 뭐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크로적인 측면에서요. 조금 이따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지준 측면에서 아까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게 결국은 GDP 대비해서 이 연준 총자산이 20%가 적정해서 과거 QT 기간에는 실제로 그때까지 줄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높다는 거죠. 통화량 자체가.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길이 너무나 먼 길이 남았고 그 가는 동안에 분명히 문제가 저는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줄기 전까지는 사실 물가가 또 쉽게 잡히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로 뭐 사실 통화량이 너무 많은 게 문제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이 M2 나누기 M1이 너무 높은 게 문제다. 전에 높았을 때 중국 증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너무 높은 수준이다 생각을 합니다. 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높을 때 뭔 일이 나타났을까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높았었죠. 이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이 뭐였죠? 2008년도가 터집니다.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결국 돈이 있는데 쓸 돈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 저는 딱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계속해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 지표들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는 롱이 맞습니다. 뭐 당연히 일봉 추세, 나스닥, S&P 다 100점 나오고
롱 추세로 뭐 코스피, 코스닥도 다 100점 나옵니다. 분봉 시세도 여기는 뭐 다 100이고요. 주봉도 뭐 95, 100, 뭐 여기도 주봉도 100. 뭐 사실 추세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그냥 롱 추세다라고 보는 게 뭐 명확하고요. 사실 그냥 추세로. 근데 이 추세가 이제 정말 거의 끝이 나간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이걸 추세 지표로 만든 거고요. 이 숏 종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역축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역축으로 안 보는 거 이제 롱 종합이라 보면 되는데 그냥 뭐 간단합니다. 이게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롱 치고 내려갈 때 이제 숏을 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롱을 쳐야 되는 추세죠. 뭐 그거는 뭐 다 모든 지표들이 다 그러니까 지수들 종류별로 다 롱을 쳐야 되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서 보는 것보다 이게 뭐 사실 이 지표는 좀 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볼린저로 보면은 제가 요게 이 빨간 색깔을 그러니까 이 하늘 색깔이 이 빨간 색깔을 하회할 때가 결국은 숏을 다시 쳐야 될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점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땡땡땡땡과 빨간 색깔을 둘 다 같이 이제 하회하면 이제 금상첨화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요게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넘어갔던 적이 과거 이제 16,700 나스닥 고점이었을 때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두 개가 동시에 넘어갔던 적이.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준선 이탈 정도를 봐도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기는 뭐 사실 쉽지 않다. 뭐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더 가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거고 200일 이동평균선 이격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건 과거 때보다 오히려 더 이격도는 지금 심한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쭉쭉쭉쭉 더 간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높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빅스 같은 경우에도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 ATR 같은 경우에도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 변동성도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RSI도 70을 넘어가 있는 상황. 결국은 내려오겠죠. 70 넘어갔을 때 사실 안 빠진 적이 있었나요? 다 빠집니다. 결국 얼마나 크게 빠지냐의 문제지 결국에는 다 빠졌거든요. 결국에는 다 빠졌습니다. 뭐 100% 확률이죠. 70 넘고 나서 안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크게 빠지냐죠. 이렇게 크게 빠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작게 빠지느냐의 문제지 뭐 저는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뭐 결과론적으로 저는 좀 큰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아직까지는 다 넘어가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200은 다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땡땡땡까지 내려와야 더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이격은 여기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여기도 이제 200일 이평 이격은 조금 높은 상황이다. ATR도 그렇고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넘어갔다가 이제 결국 내려올 때가 문제가 될 거다. 근데 아직은 넘어가 있죠. 아직은 넘어가 있다. 이격도도 많이 높아져 있고 이제 200일 이격도 높아져 있고 뭐 결국은 다시 저는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영원히 갈 수 없으니까요. 이격도가 영원히 벌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살짝 여기는 아직 넘지는 못했고 여기서 넘어왔다가 이미 빠지는 추세라 여기는 뭐 거의 다 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내려오면 이제 또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기준선 이탈 이격도는 뭐 상당히 높아졌고 다시 이제 빠질 추세가 되지 않았나 이제 ATR도 그렇고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나 이제 50일 이게 드디어 이제 땡땡땡까지 내려왔거든요. 빨간색도 내려오고 땡땡땡도 내려오고 200일이 아직까지 좀 멀리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내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할까 말까 했다가 이 연두 색깔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연두 색깔 같은 경우에는 하단과 주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 하단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벌어졌는데 연두 색깔이 위면은 숏을 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때 숏, 이때 숏, 이때는
그냥 추세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럴 땐 뭐 딱히 뭘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럴 요 지표로만 봤을 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그래서 숏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를 보면 더 좋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만 넘어가 있을 때 숏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가 벌어져 있을 때 롱, 그 다음에 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세가 없는 거고요. 이제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50일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뭐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결국 대표로 올라갔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먼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기준선 이탈도 가장 빨리 먼저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평을 이탈한 거죠. 70일 볼린저에서 70일 RSI도 드디어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요. 결국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50일 빨간 색깔은 뚫리고, 결국 조금만 내려가면 뚫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뭐 똑같은 거는 마찬가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굳이 보여드리지도 않고, 결국 뭐 국고 3년, 10년 미국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숏 추세,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근데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금, WTI,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도 지금 숏 포지션인 상황이고 내려가는 추세. 금은 뭐 크게 추세가 없고, WTI는 뭐 약간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고도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내려온 추세잖아요. 이제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뭐 요거 같은 거 이제 좀 벌어지니까 오히려 뭐 매수로 볼 수 있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큰 추세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뭐 WTI도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강한 추세는 뭐 보이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넘어가 있는 게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려왔고 50일이 뭐 나스닥으로 봐도 뭐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더라. 뭐 내려가면 이제 그때 숏을 치자. 그리고 아직까지 뭐 요 추세 데이터로 봐도 추세가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여기 쭉쭉쭉쭉 내려갈 때 이제 그때 숏을 구축해 나가고, 올라갈 때 또 롱 추세를 구축해 나가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렇게 그냥 좀 추세를 따라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요즘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 파동으로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여기 5파고점 치고 결국 ABC 조정 이후에 그게 큰 A가 되고, 지금 이제 큰 B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큰 B는 뭐 저는 여기까지가 A고, 그 다음에 이제 B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가 지금 뭐 가는 중이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5가 어디로 가는지 간에 뭐 결국 거의 이제 끝에 가까이 왔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뭐 RSI를 봐도 그렇고 뭐 거의 과열이지 않나 이제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RSI도 아직까지 뭐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탁 내일 뭐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뭐 이렇게 되면 다시 하방 추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고, 뭐 아까 볼린저로 봐도 둘 다 넘어가 있죠. 넘어갔다 내려오면 그때 문제가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150도 뭐 오늘 반등이 컸죠.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크다 보니까. 근데 뭐 여기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저는 뭐 하방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냥 그냥 기술적 저는 그냥 반등 정도지 않나,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S&P 같은 경우에는 뭐 기나긴 이제 상승 파동에서의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반등도 크다고 보고요. 여기까지 1, 2, 3, 4, 5 해서 큰 1파가 나오고, 여기까지가 A, 지금 이제 B,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게 큰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3이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볼린저도 뭐 다였죠? 3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주봉으로 봐도 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일봉으로 봤을 때 뭐 사실 나스닥이 조금 더 깔끔하기 때문에 뭐 나스닥으로 봐보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나스닥 여기 5파고점 치고 여기가 1, 2, 3, 4, 5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A, B 1, 2, 3, 4, 5까지 올라가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니까 제가 그때 카운팅을 잘못했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거 지워버리고 클리어하고 보면은 저점이 여기 이 파랑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파랑인데 뭐 사실 이 선물로 봤을 땐 빨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둘 다 한번 그어보면 채널을 이게 있고 파랑이 있고 이게 근데 지수로 봤었었는지 이제 산술로 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이건 아마 산술일 거거든요. 제 이 프로그램은 아마 사실 둘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산술로 봐야 되네 보네요. 그래서 그냥 뭐 산술로 보죠. 뭐 이왕 본 거 지금 로그 스케일로 돼 있을 거라 이거를 다시 지우고 산술로 이제 보면은 추세가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이제 딱 다이죠. 근데 이제 현물에서는 여기가 맞아요. 근데 선물은 또 요렇게 하면 이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현물은 또 여기가 저점이니까 또 여기가 딱 맞긴 하네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맞잖아요. 근데 선물 보시면은 제 시간 관계상 안 보는 선물은 또 여기가 저점이어서 선물은 또 여기랑 그러면 또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왔다 갔다 설명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뭐 채널 잘 닫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1, 2, 3, 4, 5가 저는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이제 이 채널 안에서 그러니까 3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 5가 여기까지 저는 온 게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일 볼린저로 봤을 때도 여기서 이게 쭉쭉쭉 이렇게 탈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볼린저를 벗어나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을까. 뭐 RSI를 봐도 그렇고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기준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긴 하지만 후행도 아직까지는 역전되어 있고 이제 기준선도 내려올 거거든요. 여기 고점이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기준선 여기로 뿅 오면은 내려갈 거라 뭐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도 여기 구름대에서 버티는데 여기가 이제 무너지냐 마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뭐 빅스도 그렇고요. 뭐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뭐 이제 높아지긴 했는데 뭐 거의 이게 저는 마지막 반등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니케이도 이제 결국 긴 장대 음봉 나오면서 뭐 이제 뭐 사실 거의 고점인 게 아닌가 계속해서 RSI도 그렇고 뭐 저는 뭐 그냥 딱 정확하게 뭐 천정을 딱 잡긴 어렵겠지만 이제 슬슬 다 와간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루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좀 카운팅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고점 치고 나서 이게 A, B, 어이구 제가 펜을 안 켰네요. A, B, C로 보느냐 아니면 이걸 1, 2, 3에 1, 3에 2, 그 다음에 이제 3에 그러니까 3에 3파에 1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느냐인데 저는 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를 이제 하회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거고 여기를 상회하느냐 마냐가 이 레인지에서 어디가 뚫리느냐가 지금은 좀 중요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200일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느냐 마느냐 중요할 것 같고요. 상해 같은 경우에도 200일에서 좀 지지가 되는지 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준선에서 좀 지지가 되는지 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120일에서 또 지지가 되는지 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는지 마는지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아까 이제 이런 건 다 사실 기술적 지표 저거 할 때도 설명을 했었으니까요. 간단하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기준선, 이 전환선 위에 있는데 여기도 기준선, 전환선이랑 구름대에서 잘 지지가 되는지 마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고는 뭐 결국 200일을 시원하게 넘기진 못하고 저는 좀 빠질 것 같고요. 미국채도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키스코나 뭐 나머지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은 뭐 오늘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제가 지금 좀 코가
랑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오늘은 뭐 특별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중요한 지표만 보면은 뭐 결국 지금 미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메인이 이번 2008년부터 지금까지 상승의 주인공도 미국이었고 결국 하락할 때도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정 파동에서의 주인공, 조정에서 상승도 미국이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도. 그래서 그냥 요것만 이제 볼린저로 보면은 뭐 결국 다시 최고점을 찍긴 했지만 긴 양대 음봉 나오면서 이게 다시 지금 볼린저 500하고 50하고 200인데 여기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하회가 되면 이 기준선까지 뚫리면서 와르르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 RSI도 그렇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토라고 됐네요. 이게 소프트도 보면은 결국에는 넘어가 있죠. 넘어갔는데 MACD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친구도 이제 뚫렸잖아요. 밑으로 51, 200일에서 밑으로 뚫리고 빨간선 뚫리고 결국 이 땡땡땡도 이 평도 뚫리고 여기도 이제 곧 있으면 뚫릴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가 이제 꺾일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가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이게 그냥 오늘은 종목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쭉쭉쭉쭉쭉쭉 내려올 때는 오히려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이번 반등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길었어요. 근데 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길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이제 복기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결국 이만큼 조정이 왔는데 시간적인 개념이 이만큼 당연히 오는 게 맞거든요. 못해도 한 요만큼은 왔었어야 되거든요. 기간이. 근데 이 기간을 너무 짧게 봤다가 이제 실패 요인의 하나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포지션 규모에 대한 저도 이제 좀 그거에 대한 룰이 조금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건 아직까지 얘기를 제가 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사실 N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포지션 규모 이제 넘버 이제 얼마나 개수 이제 요거도 중요하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를 위해서 저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추세 지표들도 잠시만요. 이제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이제 이걸로 이제 자본 규모나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되게 여러 가지를 제가 쓰는데 그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뭐 근데 뭐가 됐든 어찌 됐든 뭐 B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엘리트로 다시 이제 계산치를 바꾼다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더 올라갔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8,412 이 정도? 근데 뭐 비파 되돌림 반등하고 뭐 2.2%밖에 차이 안 나죠. 시간도 뭐 한 달 정도 차이 나고 크게 오차 범위는 없다. 현물도 뭐 2.1% 차이고 이건 8,339 정도. 이것도 일수 오차가 크진 않다. 그 다음 S&P는 4,309니까 거의 0.1%밖에 차이 안 나고요. 618 되돌림 비파가 1배만큼 빠진다고 치면 3,000까지 빠질 거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2,972 여기도 0.3%밖에 오차가 나지 않는다. 이제 나스닥 아니라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여긴 38이 되돌림이죠. 38이 되돌림이랑 0.6%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것도 일수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1배 빠지면 175. 뭐 사실 코스피가 더 좀 충격적이긴 하죠.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좀 조심하실 필요가 뭐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만큼 상승 못 먹었다고 해서 어차피 마치 그런 거죠. 이만큼 상승이 못 먹은 게 클까요? 아니면 결국 이렇게 내리 꽂을 때 쭉쭉 들고 있을 때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들고 있는 게 더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좀 추세를 잘 따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이제 더 중요했던 거는 그냥 이때 쭉 먹었다가 지금 치면 더 좋았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저도 그냥 볼린저 이런 걸로 보니까 좀 이제 그런 이런 추세나 이런 걸 조금 더 이용하면은 저도 이제 그런 심리적인 측면을 조금 더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